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성매매입니다. 여성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2000년대 초반 군산 계복동 화재 참사를 계기로 2004년 성매매 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지하경제에서 성매매 산업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매매 집결지는 줄어들고 있지만 시장 규모는 축소된 게 아니라고 합니다. 특히 길거리 가다 보면은요, 사실 낯뜨거운 전단지 너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거리에 무분별하게 흩어져 있는 이런 전단지에 대해서 강남구가 뭔가 대책을 마련했다고 하면서요. 일단 군산 계복동 화재 참사를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군산 계복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한 곳이 아니라 두 곳 정도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곳에 근무하던 성매매 관련한 종사 여성들 14명, 그리고 이른바 관리자로 불리고 있는 남성 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당시에 화재 진압 과정이 한 30분이 안 걸렸다라고 하는데 왜 모두 사망했을까? 네. 못 빠져나왔기 때문입니다. 아니 왜 그랬던 거죠? 쇠창살로 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말도 안 여성들이 못 되네요. 빠져나오게 이중으로 자물쇠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노예형 성매매 계약 업소였다라는 것이 드러났고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금치 못했죠. 당시에 종사자들이 쓰던 일기를 보면 사실상 인신매매의 형태로 거의 이루어졌었고 탈출을 할 수 없는 정말 노예처럼 살았다라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이를 계기로 2004년 성매매 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매매 특별법 하면 성매매 단속하고 처벌만 생각하시는데 2004년 법이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 네. 성매매 피해와 이 구조적 산업을 근절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다라는 인식하에 여러 가지 법안이 마련되었다는 것이고요. 성매매 종사하고 있는 여성들을 피해자로 인식해서 그분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만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인식이 본격 확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만들어졌는지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었느냐? 참 그렇지 못한 안타까운 현실이 있죠. 그렇죠. 이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서 너무나 많은 변종 업소가 생겼고 그 변종 업소를 또 영업 홍보하는 방식도 너무 여러 가지가 등장을 했습니다. 사실 이 길거리에서 낯뜨거운 전단지 제가 예전에 일본 여행 갔을 때 보고 네. 깜짝 놀랐거든요. 그렇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뭐 자동차 사이에도 끼어 있고 길거리에 부러져 있고 잠깐 주차한 뭐 오토바이, 뭐 그렇죠. 자전거에 다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바로 제가 놀랬다는 건 우리나라에 이런 게 없는데 일본에 이렇게 많아? 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이런 전단지가 곳곳에 뿌려지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 서울 강남구에서는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일단 특별사법경찰 그리고 일대에 있는 경찰서가 수시로 단속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주 1회에서 주 2회 이상으로 늘렸다고 하고요. 또 전담반 인력을 대폭 확충해서 전단에 대한 단속을 더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찰뿐만 아니라 구청 차원에서도 단속을 계속 한다라고 하거든요. 붙잡히면 어떡하냐? 현장에서 이런 전단지 나눠지다 붙잡히면 500만 원의 과태료 최고 부과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성매매 알선된 유해 강물의 경우에는 이 과태료 부과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라 검찰에 송치하겠다. 그러니까 이 내용의 또 강도에 따라서 검찰에 송치할 수도 있다라는 입장이고, 그리고 이 불법 전단지 보면 왜 이용하라고 전화번호 나와 있잖아요. 이 전화를 무력화시키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네요. 어떻게요? 기계를 통해서 계속 전화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계속 통화증이 걸리겠죠. 이런 전화 시스템을 이용해서 무력화하는 방법, 또 이 전화번호 발견 즉시 정지시키는 방법 등등을 같이 한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강남구에서 이런 배포하는 12명을 적발해서 4,250만 원 과태료 부과했다라고 하고요. 불법 이용 전화번호 40개 중지시켰다라고 합니다. 성매매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피로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연 성매매 업자들이 성인만 대상으로 영업을 하느냐? 결코 그렇지 않고요. 또 자꾸 유럽의 얘기를 하는데 유럽을 직접 간다 취재 기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예를 들면 좀 경제 상태가 발전한 곳으로 보이는 선진국 중에서 성매매를 합법화한 곳이 있죠. 그곳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그 나라의 여성들이 아니라 이웃의 저소득 국가에서 넘어와서 하는 경우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빈부격차라든가 사회적 구조의 맞물린 문제이기 때문에 글쎄요, 일각에서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저는 이것을 국가에서 용인하는 것은 오히려 부작용을 더 키울 수 있다. 부작용이 있는데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다라는 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필요악이라는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 모순적인 것 같아요.
또 이 문제는 이러한 전단지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른들 눈에만 띄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도 지나다니면서 그냥 무분별하게 이런 전단지를 노출이 돼 있다는 점이 좀 문제점인 것 같거든요. 예, 강남 일대에서 이런 전단지 한대 뿌려지는데 요즘 이 범위가 넓어진다라고 합니다. 뭐 마포구에서도 발견이 되고 서대문구에서도 발견이 된다라고 하는데 더 큰 문제는 초등학교 가까운 곳에서 이런 전단지가 배포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아이들 입장에서 누가 버린 걸 주워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아이들이 원치 않게 노출이 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어른들도 걱정을 하고 있고 교사들도 걱정을 하고 있고 상인들도 걱정을 한다는 겁니다. 상인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본인은 성매매와 전혀 상관없는 예를 들면 갈비집 하는 분들 이런 전단이 주변에 있으면 아 여기 이 부분이 성매매 직결지인가? 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굉장히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수가 있고요. 뭐 청소년에게 이게 유해한 영향이 있다는 건 말할 것도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용어 사실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셔츠룸이라는 변종 성매매 업소가 있다고 하네요. 저도 이 명칭은 처음 들어보는데요. 예, 여성 종업원이 남성 셔츠를 입고 예, 접객을 한다라고 하는데 웃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어이가 없어서 웃은 겁니다. 네. 재미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이 변종 성매매 업소 셔츠룸의 전단지가 얼마나 교묘하냐면 굉장히 선정적인 사진을 넣지 않아요. 셔츠룸이라고 써놓으면 받는 일부 남성들은 다 무슨 내용인지 안다라는 점을 악용하는 꼼수 영업을 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단속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하지 않은 요지는 뭐냐면 어른들이야 그렇다 치더라고 하더라도 이걸 받아본 초등학생들이 집에 와서 초등학교 1학년이 셔츠룸이 뭔가요, 엄마? 이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대로 말해줄 수도 없고 거짓말을 한다고 해도 그러게요. 애가 이걸 또 인터넷에 찾아가지고 더 많은 유해 정보에 노출되는 것 아니냐. 이래저래 어른들의 상술, 특히 나쁜 상술로 인해서 어린아이까지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냐.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요.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을 봤는데 이 마포구에 광역수사대가 있습니다. 광수대라고 네. 하죠. 제가 이제 광수대 담당 기자지 않겠습니까? 이 마포구에 있는 주민들 지금 굉장히 화났습니다. 네. 아니 어떻게 광수대가 있는 마포구에 와서 이런 영업을 하는데 이거 경찰이 좀 신경을 써달라라는 민원을 놓고 있다라고 하고요. 사실 이건 이제 경찰의 모든 책임이 있는 건 아니죠. 굉장히 복잡한 문제니까 좀 이따 다시 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청소년 보호법이라던가 청소년 유해 매체에 대한 내용 다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무슨 내용인지 짐작은 할 수 있는데 문구를 아주 교묘히 만들어서 이게 법망 피해가는 것도 또 다른 문제점이라고 하니까요. 이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는 만큼 행정당국이라던가 사법당국의 고민도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뿐만 아니죠.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에 뭔가 일반 업소나 깡패인 척 하면서 교묘하게 성매매를 제한하는 그런 사례들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평론가님. 이게 이제 우리 보통 카페 하면은 커피 마시는 곳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20대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카페 아르바이트 하면 뭐 아주 많이 힘들지는 않겠구나. 그냥 가서 이제 우리 보통 뭐 스땡땡 뭐 이런 곳에서 이제 커피 나왔습니다 하고 이제 계산하거나 이런 걸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20대 여성 구직자 중에 정규직 취업을 아직 못하는 분이라던가 또는 뭐 다른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아르바이트 학생이라던가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것에 본인의 이력서를 많이 올리는데 카페라고 하면서 이제 연락이 온다는 네. 거예요. 카페구나 해가지고 찾아가 보면 카페가 아니라 신종 성매매와 관련된 곳이 이렇게 카페 이름을 많이 쓰는지 저도 처음 알았는데요. 대화 카페, 토킹 카페, 이색 카페. 다 카페군요. 카페라는 이름을 이용하여 변종 성매매라거나 성매매를 알선하는 곳들이 20대 여성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이력서를 보고 먼저 연락을 해오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취업자들의 입장에서는 시급 1만 원 이상이라고 하면은 근데 몇 시간 일하면은 이거 하면서 뭐 공부도 할 수 있겠다, 다른 일도 할 수 있겠다라고 좀 솔깃할 수 있으니까 면접을 가봤더니 성매매 업소여서 기절초풍했다더라. 이런 사례가 올라온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취재 기자들이 적은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요. 한 여성이 20대였는데 이제 룸카페 이렇게 써 있더라는 거예요. 네. 무슨 카페. 근데 저도 이제 룸카페를 잘 몰라서 물어보니까 룸카페가 말하자면 과자도 먹고 게임도 하고 방처럼 만들어서 청소년들이 좀 이용할 수 있는 곳을 룸카페라고 하니까 여기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갔다. 그래서 딱 갔는데 면접을 보겠다는 사장님이 느닷없이 신체 사이즈를 묻더라. 그래서 뭐야? 그때 알고 봤더니 이게 카페라는 이름만 빌려 쓴 성매매 관련된 업소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구직자 입장에서 얼마나 속상하고 화가 났을까 싶어요. 구직이 절박한 20대 여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이용하는 행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어떤 분은 또 면접을 위해서 갔더니
방마다 잠금 장치가 있는 성매매 업체였더라. 이건 또 뭔가요? 이분 얼마나 놀랐겠어요. 정말 무서웠을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면 아르바이트 사이트나 이런 곳에 이력서를 이제 공개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제가 이런 이력서가 있으니까 혹시 사람을 찾고 있는 사장님들이 또는 뭐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이 연락을 해올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이런 마음을 이용하는 것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런 아르바이트라던가 임시직 주선하는 사이트 이거 공짜입니까? 아니죠. 공짜면 이거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게 기업이잖아요. 분명히 이런 것을 해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피해 사례가 있고 실제로 2013년부터 이런 문제 제기 있어서 계속 늘어나고 있고 계속 여러 곳에서 문제가 됐는데 이런 말하자면 플랫폼 역할을 하는 곳에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삭제하거나 이런 조치를 하느냐 논란이 됐다라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행정당국의 역할일 수 있는데 거꾸로 생각하면 수익을 내는 곳에서는 그만큼의 책임을 또 가져야 되거든요. 이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이제 제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남성, 여성을 이제 놓고서 이 이력서를 열람하는 곳이 도대체 어떤 업종인가를 한번 살펴봤다라고 해요. 자, 남성 이력서를 열람한 기업의 구인제인 뭘까요? 아르바이트. 남성분들 많이 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패밀리 레스토랑 서빙 이런 게 있었고 호텔 식기세척 뭐 이걸 뭐 나쁘다고 할 수 없겠죠. 그럼요. 여성 이력서를 열람한 곳 대화 카페, 토크 카페, 룸 카페, 보드 게임 카페, 테마 카페, 럭셔리 카페. 물론 이 중에 일부는 우리가 생각하는 차 마시는 카페일 수가 있는데 무슨 카페가 이렇게 많은지 그러니까 평론가님 카페가 이렇게 다양한 종류가 있군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고 한다. 그리고 카페 실장이라는 분은 또 왜 이렇게 많은지 수시로 연락이 오더라라는 문제가 지금 발견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유사 성매매 형태를 띈 업소들이 온갖 변종으로 영업을 하면서 이제는 아예 구직자들을 상대로까지 피해를 주고 있다. 이게 전방위적 문제가 확산되고 있다는 건데요. 이런 부분도 한번 짚어봐야겠습니다. 평론가님 정말 순수하게 구직,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다가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불법 업소에 접근을 하게 되고 안전까지 위협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주의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이런 알바 사이트에 접근을 해가지고 정말 의도치 않게 일자리를 구하려다 성매매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요즘은 청소년들도 아르바이트 많이 하죠. 그리고 가장 좀 위험한 곳은 어떤 곳이냐면은 10대의 여성 청소년이 가출을 했을 때 상황입니다. 네. 이 10대 여성 청소년들이 가출했을 때 예를 들면 뭐 경찰에 신고가 오거나 할 때 가장 담당자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혹시 성매매 피해에 노출되지 않을까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10대 여성 청소년이 나빠서가 아니라 당장 가출하면 머물 곳이 없잖아요. 그럼 이런 여성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구하러 왔을 때 일부 어른들이 이걸 악용해서 우리가 숙식 해결해 줄 테니까 와라고 하면서 성매매 업소와 연결을 시킨다던가 이제 노래방 도우미를 전문적으로 알선하는 곳에 미성년자인 줄 뻔히 알면서 데려가거나 이런 일이 허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정말 덫이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어른들의 잘못된 상술, 성매매에 청소년들까지 노출되고 있고 문제는 그걸 또 알선하면서 돈을 벌고 있다. 이런 거 굉장히 문제가 된 것입니다. 제가 아까 이 아르바이트 매개하는 곳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모 언론사에서 이걸 취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해당 사이트들에서 버젓이 이렇게 이름 이상하게 올려놓고 아직 구직자들이 이 성매매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 정작 이런 포털을 가장한 업체들이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더라. 취재진이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어디에? 고용노동부에. 이거 문제 있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고용노동부에서 긴급 현장 점검에 나섰다고 하고 이런 업체들은 그제야 인력을 늘려서 꼼꼼하게 모니터링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진짜 모니터링 하고 있는지 앞으로도 취재진이 제가 이거 좀 해도 될까요? 네. 이거 지켜보고 있다. 저는 이게 정말 이 업주들이 다른 것도 아니고 아르바이트생들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신상이나 이런 이력서 정보가 사실 다 노출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보 관리라던가 이것이 악용하고 되고 있는지 불법이라던가 유흥산업, 특히 왜 도박 관련된 산업업자들이 이런 걸 이용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너무 어이없는 현실인데 그럼 이런 담당 공무원들이 있냐? 있다라고 해요. 사이트당 몇 명이냐? 한 명.
사이트당 이런 정보 20만 건. 이거 어떻게 다 모니터링 하겠어요? 예, 이거 사실 하지 말란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점검할 때 비난만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에 걸맞는 뭐 인력을 확충한다던가 이런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업계 종사자분들 좀 긴장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혜연 평론가님께서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고 임주혜 말씀주셨습니다. 변호사님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 계속 거듭해서 강조해 주시고 있어요. 결국 이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거고 사전에 모니터링도 되고 뭔가 관리 통제하는 게 꼭 필요할 것 같거든요. 청소년까지 노리고 있다는 점 정말 우리가 이제는 경각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청소년들을 적어도 이런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안 평론가님 도대체 없는 건가요? 사실은 성매매 자체가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잘못된 범죄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범죄입니다. 그런데 어른들 중에서도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겠지만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가치관이 자리 잡기 전에 이런 곳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누누이 말하건대 이게 굉장히 모범 답안이지만 안 되고 있는 게 교육이라고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을 때도 청소년들이 어떤 판단을 할 때 그동안 받아온 교육이라든가 가치관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성매매 분명히 범죄이고 이럴 때 어떻게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성문화에 대한 교육은 계속 필요한 것이고요. 또 제도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구조적 문제를 좀 같이 봐야 됩니다. 이 성매매라는 것이 자체가 성매매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고 성을 매수하는 사람이 있고 중간에 알선책이 있고 점점 이렇게 산업화되어 가고 있거든요. 여기에 더불어서 최근에는 뭐 텔레그램 같은 기술 다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문제만을 딱 집어서 처벌하면 되겠지라는 것은 이제 일시적인 것이고요. 이 구조 자체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국가적 차원이라든가 법무처적 고민과 대안이 계속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데 하드웨어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프트웨어, 교육과 끊임없이 문화 개선을 하는 것 역시 어른들의 과제입니다. 이 성매매 업소 운영 방식도 좀 함께 살펴보면요. 그 규모가 정말 일본 대기업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원룸, 오피스텔을 아예 통으로 임차해서 업소를 운영하기도 한다면서요. 어느 정도 규모길래 영업실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장님이 따로 계신 거죠. 실장님이- 조직화되어 있는 거죠. 예, 실장님이 고객들을 장기 관리한다 이런 이제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경기 북부경찰청에서 성매매 알선 행위에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A 씨를 구속했고 같은 혐의로 영업실장을 비롯한 직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라고 합니다. 이 6명이나 필요한 도대체 어느 정도 규모냐 봤더니 성남 분당구 의정부에서 각각 오피스텔을 임차해서 거의 기업형으로 성매매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고요. 범죄 수익은 연간 16억 원. 웬만한 중소기업 매출에 맞먹는 거고 3년간 총 47억 원이라고 합니다. 불법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통해서 이른바 모객행위를 한 것이고요. 영업실장이라는 사람들이 아마 이제 이 고객이라고 부르는 성매매 매수자를 장기 관리했다라고 합니다. 경찰에서 이 아파트 내채, 이 사람들이 소유한 아파트 내채 그리고 수입 차량 내세에 대해서 기소 전 몰수 보존 신청했다라고 하는데요. 경찰에서 뭐 마사지방, 뭐 키스방 이런 성매매 업소 단속한다라고 하는데 법의 사각지대를 피하는 이런 곳에 대해서 계속 입법 노력도 필요하고 저는 이거 꼭 필요하다. 몰수 보전 신청, 범죄 수익 환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철저한 부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속을 하는데도 이런 업소들이 사라지고 있지 않은 이유 뭐 이런 경우도 있네요. 성매매 업소와 불법 도박장 업주의 청탁을 받고 사건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금품을 챙긴 경찰관들이 기소했다는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찰들 엄벌해야 됩니다. 이게 공권력이 왜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문을 갖게 만드는 일부 경찰들의 행동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사례이죠. 112에 신고한 신고자의 연락처를 업주에게 알려줬다. 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정말 강력 처벌해야 됩니다. 이거 네. 무서워서 누가 신고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경찰 기소가 됐다라는 거. 그리고 성매매 업소 업주 뒤를 봐주고 불법 도박장 측의 수사 진행 상황을 누설한 경찰. 역시 엄벌에 쳐야 됩니다. 그리고 해당 수사 사건이 딱 수사에 들어가니까 이른바 바지 사장한테 알려준 거예요. 너가 했다 그래? 이렇게 짜가지고 아예 범죄를 재구성한 경찰 역시 기소됐습니다. 제가 거듭 말하건데 저는 경찰이나 이 군에 대한 복지는 늘려야 됩니다만 수사 상황을 누설한다던가 군인들의 생명과 안전된 무기 거래와 관련해 가지고 장난을 친다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엄벌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평론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경찰이 불법 업소와 유착 관계면은 이거 다 공직 비리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앞서 말씀해 주신 사례들 보면은요.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돼요. 피해자, 신고자의 신분을 노출한다거나 수사 상황을 노출하는 거 당연히 중한 범죄가 되고요. 또 이런 범죄들은 대부분 또 뇌물죄와 또 직결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엄벌에 채워지는 범죄, 그에 앞서 절대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는 점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 파주시가 성매매 직결지인 이 용주골을 올해 안에 폐쇄키로 하고 행정 절차 도입했습니다. 종사자들이 또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는 한데 좀 내용 좀 짚어주세요, 평론가님. 예, 이게 1월 26일 날 이 이른바 용주골에서 살고 있는 그리고 여러 가지 영업행위를 했던 종사자들이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이 파주시의 입장은 이 용주골이라는 곳이 6.25 전쟁 이후에 미군 기지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 수십 년간 이게 확장돼서 더 이상 볼 수가 없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성매매 특별법이 수십 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계속 방치됐기 때문에 더 이상 놀 수 없고 폐쇄하겠다라는 거고요. 이곳에 종사하거나 어떤 업종과 관련된 일을 했던 사람들은 생계 보장을 해야 된다. 생계 위협이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어쨌든 파주 경찰서, 파주 소방서도 같이 나와서 철거한다라는 계획인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를 이제 같이 할 것으로 보여요. 뭐 불법 건축에 대한 단속이라던가 안전 진단을 같이 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이게 이제 풍선 효과라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세밀히 봐야겠습니다. 평론가님, 일단 불법 건축물 단속을 통해서 이제 용주골 폐쇄를 압박한다고 해요. 이 건축물 불법 증축 등 위반 사항은 이미 확인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140개 건물 중 98개 건물이 조사를 완료됐다라고 하고요. 불법 철거물에 대해서 자진 철거를 비롯한 행정 절차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 있네요. 이 성매매 피해 여성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뭐 예를 들면 교육을 한다라던가 생계, 주거, 자활에 대한 지원도 한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전국적으로 성매매 집결지가 몇 개 남지는 않았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성매매 집결지 풍선 효과라고 하죠. 이것도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긴 하더라고요. 풍선 효과라는 것은 이쪽에서 단속을 하면 일시적으로 이쪽에서 사라집니다. 풍선 한쪽 누르면 다른 한쪽으로 바람이 모이죠. 그런 것처럼 이곳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인근 동네에 주택가로 스며든다던가 이런 효과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는 건데요. 물론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세밀하게 봐야겠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남아있는 성매매 직결지가 14곳이라고 합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데 폐쇄도 중요한데 여기에 종사하던 여성들이 생계 문제 때문에 주택가로 스며들거나 전국으로 흩어져서 또 다른 풍선 효과가 나지 않도록 이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재활에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별법이 시행된 지 벌써 횟수로 20년입니다. 20년이 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불법 성매매는 자행이 되고 있고요. 피해자들도 많습니다. 성매매 근절 어떤 특단의 대책 필요하다고 보세요, 변호사님? 예,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조를 잘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면 성매매 직결지 폐쇄는 단기 방법이죠. 그러나 이것이 풍선 효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곳에 종사했던 피해 여성들에 대해서 재활을 같이 하는 중단기적 재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 미디어 종사자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나라 영화 보면은 주택가에 이 성매매 직결지는 걸 당연시 이렇게 묘사하는 일부 영화가 있는데 해외에서 온 사람들 보면 깜짝 놀랍니다. 물론 이제 성매매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렇게 주택가에 버젓이 여성 적개복 나오는 술집 있거나 이런 문화는 흔치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 아이들이 노출되기 때문이거든요. 이런 문화도 우리 같이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네, 아이들에게 이런 유해 환경에 노출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 결과 아이들의 어떤 가치관이나 어떤 그런 사상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 정말 우리가 어른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